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3월 16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진주문고라는 서점은 엊그제 토요일 홍준표 경남지사를 위한 추천도서 9권을 따로 진열했습니다. 광노현 전 서울교육감의 징검다리 교육감을 비롯해서 고교 수학교재인 개념원리 수학 1, 밥값 했는가?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 등 모두 9권입니다. 그 서점 사진을 보니까 진열대의 팻말도 눈에 띄더군요. 팻말에는 경남도지사에게 권하는 책이라는 문구와 함께 급식을 상징하는 빈 식판 사진, 그리고 지난 2013년 홍 지사가 폐업시킨 진주의료원을 상징하는 청진기도 있었습니다. 이번 기획전을 준비한 정도선 진주문고 기획지원팀장은 홍 지사의 행보가 우려돼서 기획했는데 손님들이 특히 개념원리라는 책을 좋아하더라, 웃으며 사진을 찍어가는 분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진주문고는 지난 2월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나오자 이 전 대통령 재임 중 쓴 천문학적 비용을 고발한 MB의 비용이라는 책을 나란히 진열한 뒤 판단은 독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팻말을 내걸고 주말 사이에 두 책이 각각 얼마나 팔렸는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는 홍준표 지사님. 누구보다 민심을 강조하시지요? 이런 게 민심입니다. 지사님을 위해 그 서점에서 만든 특별 기획 코너인데 오늘 퇴근 후 서점에 한번 들려보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얼굴이 좀 화끈거리실 것 같다고요? 그럼 비서라도 보내시든지요. 잠시 후 시작합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데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한대 2015년 캠페인 한 시민 한 단체 후원하기. 작가 조정래는 대기업과 권력자들의 비밀을 파헤친 장편 소설 허수아 비춤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며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정치권을 감시하고 경제계를 감독하고 법조계와 공직사회와 언론계를 눈 부릅뜨고 지켜야만 비로소 선진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먼저 함께하고 싶은 단체에 회원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2015년 참여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5시 36분입니다. 주말들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군요. 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이시죠? 송명훈 작가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은 뭡니까? 역사인식 이거 가지고 말들이 좀 많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는 5.16 쿠데타에 대한 역사인식에 대해서 국가안보를 강화한 역사적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 당시 육사생도로서 5.16 쿠데타 지지 행진에 나섰던 이력에 대해서는 그때는 특별한 생각이 없었고 그냥 나오라니까 나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새정년의 김광진 의원의 5.16 쿠데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준 자료에는 쿠데타란 단어는 끝내 기입하지 않고 5.16이라고 썼다. 5.16을 규정하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득답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추궁에도 나름대로는 제 그 인식이 있다는 정도로서 말을 아꼈네요. 네. 가족들 국적도 시비거리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후보자인 이병호 씨의 그 세 아들과 며느리, 손녀가 모두 12명인데요. 이 중에 7명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몇 명 중에 몇 명이요? 12명 중에 7명이요. 반이 넘네요. 네, 이게 3남을 두고 있었는데요. 장남과 차남의 장남과 차남 그리고 그들의 부인과 손주들은 전부 다 미국 국적자이거나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였고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3남의 부인과 그의 2딸만이 한국 국적자로 밝혀졌습니다. 네. 고위공직자 후보의 가족이나 국적이 그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되는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 최고 정보기관의 후보자의 직계 비속의 국적이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 전부 돼 있다는 점에서는 이게 좀 논란이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네. 앞서 낙마했던 김정은 후보 같은 경우에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사흘 전에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가 결국은 그 낙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용산 참사 사건, 그 한겨울의 대단한 참극이었죠. 그 용산 참사 사건을 폭동에 비유한 기고문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사과를 진정성 있게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 발언에 대해서는 사려 깊지 못하고 부적절했다. 상처 입은 분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글의 전체 취지는 공권력에 대응하는 그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과정 중에 그런 표현이 쓰였다고 자기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이것은 국정원이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 이런 말 했죠. 네, 논두렁 시계에 관련한 이인규 씨 주장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며 또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있고 보고도 이미 받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국정원이 한 일을 국정원이 보고하는 거 그거 가당합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번 이병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파트의 그 불법 활동을 절대 하지 않겠다. 예. 또 대통령의 대면 보고도 최소화해서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국정원을 운영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밝혔었는데요. 네. 과연 그동안의 행적이라든지 이 사람이 해왔던 어떤 어록들을 되짚어봤을 때 과연 지켜줄 수 있는 약속일지는 그렇게 신뢰는 썩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보다는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겼다. 차라리 그런 말이 좀 더 어떨까?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외교 파트너들인데 차관 보들이 동시에 한국을 찾았어요. 왜들 그렇게 바쁘답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사드 배치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영향력 내지는 저지에 대한 로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류첸차오 중국 외교부 차관보가 15일에서 18일, 데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6에서 17일 한국을 찾아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하고
조태영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양국의 당국자가 동시에 이렇게 그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어떤 실무적인 그 협상을 벌이는 거는 유례가 없던 일인데요. 아마 이 양국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결정이 갈 수 있을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 중국은 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으로 불리는 그 독자적인 국제금융기구 설립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AIIB라고 줄여서 말하죠.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개발동산국 인프라 투자를 위한 은행으로 설립이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순수한 초기 자본금만 500억 달러가 돼 있고요. 네. 이를 주도할 중국이 4조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감안하면 앞으로 전 세계적인 어떤 그 금융기구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네. 그 프랑스나 룩셈부르크, 그 유럽, 호주 등 그 서방 국가들도 앞다투어 지금 참여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중국은 우리에게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사국의 지위와 높은 투표권과 그리고 안에서 그 상임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들을 주겠다고 하는데 네. 그 반대급부로 사드 배치를 밀어주기를 거절해주기를 바라는 조건이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로비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여러 가지 그 사드를 통한 배치에 따른 한국의 이해 득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은행 만드는데 돈 좀 태워서 함께 참여해서 같이 가자 이 소리죠? 네, 그렇게 해주면 거기서 충분한 어떤 그 지원이라든지 금융을 갖다 쓸 수 있게끔 권한을 주겠다는 얘기죠. 일본은 거기 참여한답니까? 일본은 미국과 자체적으로 그 운영하고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참여 안 하겠다 이 말이죠? 일본은 참여를 안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그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하고 네. 영국과 호주까지도 프랑스까지도 지금 참여를 밝혀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동북아 3국의 근현대사, 특히 일본의 가해 부분 이런 거에 대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고 했는데 리포트돼서 병문안 이런 형식이긴 하지만 와서 사드 이런 얘기도 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주된 방문 목적은 사드에 대한 어떤 압력 내지는 협상에 대한 여지를 갖고 오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한 그 말이 있는데요. 이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AIIB의 참여에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 한국의 권한에 대한 적절한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중국 할아버지가 와도 가입할 수 없고 중국의 전횡을 막고 한국의 권한이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미국 할아버지가 와도 가입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더라도 이번 그 AIIB에 관련된 어떤 투자에 대한 매력성이 외교부 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당정에 비해서 청와대가 사드에 대한 입장이 다소 좀 진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드리기도 합니다. 네. 한 달 조금 더 남았네요. 4.29 보궐선거 대진표 대충 짜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4.29 보궐선거는 서울 관악을, 성남 중원, 광주 서울 그리고 지난주에 공석이 된 인천 서구 강화을이 네 군데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제 지난주에 생겨났던 이제 인천 서구 강화를 아직 미정인 상태에서 세 군데의 모두 후보자들이 가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략 공천을 하지 않고 전부 당내 경선을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됐었는데요. 이미 그 새누리당에서는 서울 관악을의 오신환, 성남 중원의 신상진, 광주 서울의 정승
후보자를 내세웠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선을 통해서 서울 관악을의 정태호, 충남중원의 정환석, 광주 서울의 조영택 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네. 정의당의 이동영 의원과 광주 서울에 나오는 김은미 의원도 확정이 됐고, 무소속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의원은 관악을의 이상규 전 의원, 네. 성남중원의 김미희 전 의원, 그리고 광주 서구의 천정배 전 장관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오병윤 전 의원은 안 나온답니까? 광주에? 네, 오병윤 전 의원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주요 당직 후보에 대한 것만 확인을 하다 보니까요. 아니 통진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잃었는데 오병윤 의원이 거기 지역구였죠. 네네. 구통진당 이제는 해산이 됐지만 무소속으로 다들 출마해서 심판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이죠. 네. 어쨌거나 새정치연합에서는 조영택 전 의원이 나와서 네. 천정배 그리고 오병윤 전 의원 등과 함께 겨룰 수 있겠군요. 오병윤 의원은 좀 더 출마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쟁점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주로 이번 4.29 재보궐선거에 야당은 세월호 심판론을 대신해서 여당에서는 진보 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현재 있는 선거구들이 다 통진당에서 있었던 선거구들이고, 그 당시 야권 연합으로 인해서 통진당 단독 후보가 나와서 당선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진보에 대한 포괄적인 심판론을 들고 나와서 네. 이 부분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야당에 있어서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경제정당론으로 종북 척결론과 맞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선거 때마다 내세웠던 정권 심판론은 아예 이번엔 꺼내지도 않기로 했고요. 네. 경제를 이슈로 채택을 해서 정북 이슈에 매몰된 새누리당과 차별화를 꾀하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적 지지도를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써왔던 전략들을 좀 수정해서 살림살이, 네, 민생, 수권정당의 면모, 정책으로 한번 얘기해보겠다, 이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김무성 의원과 문재인 대표의 양 대표 취임 이후에 정식 첫 맞대결이라는 의미에서도 차기 대권 후보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양 대표의 어떤 대결 구도로도 바라보여지는데요. 네. 2대2 정도라고 하면 그냥 무난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3대1로 갈 경우에 리더십에 타격을 받게 될 거 아니냐 해서 이번에 이제 내석으로 늘어나게 된 재보선 선거가 늘어난 데 대해서 굉장히 어떤 전략적인 전략적인 우연이 있지 않았나,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대2. 그러면 지금 여권에서 2석, 야권에서 2석. 그럼 여권은 2석 어디를 예상한다는 얘기입니까? 인천과 성남을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야권에서는 관악과 광주를 지켜내기도 사실 좀 버겁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광주 서을구 같은 경우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냐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오는 천정배 전 법무장관이냐에 따라서 그거를 2대2로 봐야 할지 2대1대1로 봐야 할지도 사실 참 애매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의 강화 이 지역, 여기는 아마 새누리당이 좀 우세할 것이다. 그런 네네. 예상들이 맞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지금 거론되는 새누리당 후보들은 누굽니까? 아직 인천 서구 강화을은 어느 당에서도 정확하게 후보군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이번 주 초에는 어떻게든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세난이 보통이 아닌데, 그래서 미친 전셋값 이런 얘기들이 아주 당연한 듯 신문 제목에도 쓰이고 이러던데,
국토부에서 다음 주쯤에 전월세 대책 그리고 공공주택 공급 이런 것들 뭐 굵직하게 이번에는 좀 굵직하게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뭘 얼마나 준비하는데 굵직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이런 말을 하고 있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역대 그 최대 수준입니다. 1년에 공급하는 수준으로서는요. 근데 전세 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수도권 지역에 60%가량이 집중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만 가구 이상이 수도권에 지금 다 제공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입 전세 가구 5만 가구 등 그 공공임대 건설을 새로 건설하는 것 7만 가구하고 기존에 있는 주택을 사들여서 전세로 전환해서 임대한 5만 가구까지 해서 약 12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네. 유일호 국토부 장관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기자들 일문일답했는데 뭐 그 이외에 좀 중요해 보이는 대목 몇 가지 좀 간추려서 전해보실까요? 네, 그 가장 관심을 끌었던 그 수익 공유 대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2%대로 대출을 해주고 5년 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공유한다는 방식으로 대출을 하겠다는 그 정책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대한 전면 확대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시범 운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 3천 가구 정도를 그 시범 삼아서 해보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후에 결정을 추가로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건 주무부서가 금융위기 때문에 금융위가 주도적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일단 발을 뺀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을 빼면 뭐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 3천 가구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을지 어떨지는 자기들도 지켜본 다음에 결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국토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금융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대출 사업이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돌린 거죠. 우리 게 아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택시장 정상화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조세 전문가를 자처하는 그 유 장관은 부동산 세제는 그 기재부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정책 제안에 깊숙이 개입되는 일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요. 세제는 국토부 일이 아니다. 또 이것도 이렇게 또 발뺌을 했네요. 그러면 국토부를 아예 짐을 다 싸가지고 기획재정부 밑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지금 그 또 하나의 이슈 중에 그 호남선 서대전 경유에 관련된 부분과 그 기재부와 국토부의 안이 다른데 갈등 촉발이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는 국토부의 기본안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지역 주민 의견들을 반영해야 되고 주도 면밀히 본 다음에 결정하겠다 해서 특별하게 지금 어떤 주도적인 부분에 대한 그 주장을 내놓지 않는 두리뭉실한 대답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10개월짜리 장관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답할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실무적인 질문을 거의 다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두고 보겠다. 내지는 분석해봐야 한다. 협조할 문제다. 이런 식으로 다 답변을 해서요. 앞으로 그 정상적인 그 업무 부처에 대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전월세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더군다나 금리가 1%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밖에 없는데 민간 임대 공급 12만 가구 이걸로 전월세난 잡힐 수 있다고 말합니까? 일단 공급을 하는 차원에서 잡힐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는 잡힐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작년에 모집 당시에 이미 그 입주하기로 결정이 된 사람이 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공급된다고 해서 새로운 수요자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약 당시에 이건 누가 들어갈지 정해져 있는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추가로 공급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예약돼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수순일 것이고요. 네. 추가적인 어떤 그 임대에 대한 부분 공급을 늘려냈다고 보기에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2017년까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5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그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난다고 하면 앞으로도 2, 3년 후에나 어떤 전월세 대책에 대한 성과로 이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죠. 지난 주말에 또 큰 사고가 있었고 우리 모두 슬펐습니다. 응급 환자를 후송하려고 해경이 헬기를 띄웠는데 그만 해무, 짙은 바다 안개 등 기상 악화로 인해서 추락했고 1명 사망에 지금 3명 실종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현재 지금 낙도 의료 지원 실태가 어떻습니까? 현재 이번 사고가 난 섬 신안 가고도 주변에는 한 5개 정도의 섬이 있습니다. 5개요? 네. 이 섬 모두가 너무 육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응급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헬기를 통해서 환자를 수송해야 하는데요. 이 헬기 착륙장 자체를 갖고 있는 섬은 가고도가 유일할 뿐더러 이 가고도 헬기장은 사실상 오래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는데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네. 애초에 이 가고도 정상에는 헬기장이 있었는데 워낙 안개가 심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안개가 끼다시피 해서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방파제 부변의 빈 공간을 임시 착륙장으로 사용을 해왔었는데 그 안에도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고 또 쌓여있는 테트라포트라고 파도 막아주는 이런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착륙이 낮에도 위험하다고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야간에 여기에 착륙을 하려고 하면 완전한 조종사의 시계 비행에 밑에서 손전등 정도의 어떤 표시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열악한 상황이 있었는데 7살 어린아이의 맹장 의심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출동을 했던 거고 무리한 착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착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착륙이나 유도 등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이런 출동을 강행하는 자체도 잘못되어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헬기장이나 이런 조성을 추진을 요구를 했는데도 이 부분에 어떤 진척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지금 뒤늦은 안전관리에 대한 질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종 해경대원들 지금 구조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해경대원이 사고 직후 발견된 이후로 계속해서 조류에 의해서 발견되고 있는 어떤 동체나 실종자들, 부유물들이 점점 해안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류에 많이 밀려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현재 3개 구역으로 추정 지점을 나눠서 약 55km, 가로 55km, 세로 46km의 공간을 지금 수색은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수중 수색과 소나 수색, 그 다음에 잠수사를 동원한 수색에도 특별한 어떤 추가로 인명 구조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선 해경들 이렇게 고생하고 세월호 때는 또 제 일을 할 바를 못해서 많은 지탄도 받고 했지만 또 음지에서는 한편에서는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국민 안전천지, 국가 안전천지는 만들어졌는데 물론 기상악화에 따른 것은 인력으로 어떻게 하기 힘든 것이긴 합니다만 헬기 착륙장이 가거도에만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거를 겨우 몇 가구 사는 모든 섬에까지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데다가 뭔가 안전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배분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사람을 구하러 가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이거야말로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안타까운, 이런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분들의 제발 단 한 분이라도 좀 생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경찰이 행사장 검색 강화, 이 법이 있는데 이걸 좀 개정을 하려 한다. 그러니까 좀 더 세게 검색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마크 리포트 주한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해서 행사장에 출입하는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 대사 피습 사건의 근접 경우에 아쉬움이 컸다고 오늘 떼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범죄 예방 활동, 제거 활동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출입 제한과 검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까? 강신명 경찰청장이요. 네. 청장이요? 네. 네. 그래서 강 청장은 그 현행법에 의해서 소지품 검색에 불응하면 이걸 이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이번 행사, 그러니까 민족화해협력 국민협의회 행사 때도 주최 측에서 초청장을 보내고 임시 명찰을 교부했던 터라 일본 대사를 테러한 전력이 있어도 제지를 할 수 없었다. 만일 막았다고 하면 틀림없이 고소 고발이 들어와서 직권남용죄로 입건됐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앞으로 그 검색 강화에 근거한 근거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무분별한 검문 검색을 남발할 소지가 있어서 공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 논란이 아주 크게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송명훈 작가였습니다. 제가 이 관련, 뉴스 브리핑 송 작가가 전하지 못한 몇 가지 기사를 함께 묶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시장으로 뽑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죠. 권선택 대전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는 오늘 권 시장에 대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3심 대법원에서까지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야인 시절이던 지난 2012년 10월 김종학 현 대전시 경제협력 특별보좌관과 함께 지금 이 김종학 보좌관은 구속 중입니다. 포럼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권선택 시장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을 빠짐없이 참여한 점, 그리고 이를 통해서 권 시장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민에게 알리며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럼 회비로 모인 1억 5,900여만 원의 돈도 결국은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1심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의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로 일하면서 허위 회계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는 이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시장이 이번에 받은 형량과 별도로 김 씨의 형량도 이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역시 무효가 됩니다. 즉, 권 시장의 혐의 부분이 벗겨진다고 하더라도 회계 책임자로 일하고 있던 김모 씨의 형량의 변화가 없다면 권선택 시장은 최종적으로 시장 자격을 잃게 됩니다. 또 한 가지요. 이게 아마 이전 정부, 이명박 정부의 뭔가 요인들을 겨냥한, 그래서 전 정권과의 차별화 아니냐, 그런 점에서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데요. 검찰이 포스코 건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전 현직 경영진을 줄소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일요일인 어제 의혹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검찰이 우선 조사 중인 의혹은 베트남에서 건설 사업을 벌이던 포스코 건설 임직원들이 지난 2009년부터 12년까지 3년 동안 하청 업체에 줄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약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수사팀은 베트남 건설 사업 추진이나 관련 회계 업무 등을 담당했던 전현직 포스코 건설 관계자들을 조사실로 불렀고 정양준 전 포스코 회장도 출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비자금 조성 의혹에 해당하는 시기에 포스코 건설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정동화 전 포스코 건설 부회장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는 포스코 건설에 그치지 않고 포스코 그룹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포스코 그룹이 전 정권, 즉 이명박 정부 시절 과도하게 계열사를 들려 경영이 부실화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07년 포스코 자회사 수는 20개에 불과했지만 그보다 5년 뒤인, 즉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무려 70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계열사가 3배 넘게 불어난 겁니다. 포스코가 2010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 인수 과정을 둘러싸고 정권 실세 개입 논란이 일었던 성진지오텍이 대표적인 부실 인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이 2013년 9월 포스코 P&S를 세무조사하고 탈세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사건 등도 검찰 특수 2부에 배당돼 있어서 포스코 그룹 전체에 대한 수사 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정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 정권에서 그룹 경영을 책임졌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은 이미 출국 금지된 데 이어서 조만간 소환 조사도 임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는 결국은 현 정부와 이전 정부의 차별화 내지는 뭔가 이 난국을 돌파하는 어떤 디딤돌로 삼으면서 국정 3년차를 꾸려가려는 이른바 사정 또는 공안정국, 사정 태풍이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날씨 듣고 게시판을 좀 보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고 전국적으로 대기가 건조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청주와 대전 19도, 전주 20도, 대구 21도 등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습니다. 낮에는 따뜻하지만 해가 지면서 공기가 차가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차차 흐려지겠고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은 후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늦은 밤에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3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린 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이번 주 내내 고온 현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 누가 널리 알리겠습니까? 국민TV 홍보지원단 국티홍지에서는 사이버상에서 국민라디오 국민TV 콘텐츠를 확산시킬 1000명의 사이버 홍보대사를 찾습니다.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소중한 콘텐츠 확산, 공정언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착실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좋은 콘텐츠를 널리 알릴 아름다운 손길이 되주세요. 자세한 문의 이메일은 국민TVPR@gmail.com입니다. 네, 6시 13분 됐습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전국적으로 꽤 많은 비가 온다고요? 그런데 비가 오고 나서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보니까 그 비는 완연한 봄비, 봄을 재촉할 봄비겠군요. 예전에는 이때쯤에 비 오고 그러면은 농사 지시는 분들 시름 놓겠습니다 또는 농사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뉴스 잘 안 보이시죠? 그만큼 농업이 위축됐고 농업은 이미 우리들의 관심사, 적어도 언론의 관심사에서는 크게 벗어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각종 FTA 체결하고 할 때만은 그저 농어민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대책은 없느냐 그런 말을 그냥 습관처럼들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시판 좀 볼까요? 빵 굽는 남자님께서 참 좋네요. 빵 굽는 남자. 이명박 전 대통령 도곡동 땅을 사준 회사가 어디였더라? 지금 비리 척결, 청렴을 부르짖는 것들도 다 얽혀 있을 텐데 같은 종자들끼리 퍽이나 털어대겠습니다. 도곡동 땅 사준 회사가 어딘지 아시죠? 물잡이님, 비리와의 전쟁 관련 정치인들 면면을 알고 보니까 헉! 놀랬다 이 말씀이시죠? 중간수사 발표 즈음 이런 기사 제목을 예상해본다. 그 옆에 전혀 관련 없는 기사 속 야권 유력 정치인 사진이라도 넣어서 가판대에 진열하면 조중동의 편집양태로 훤히 꿰고 계시는군요. 네. 익명의 조합원님 견해 한번 듣죠. 두 가지로 추측이 되는데 하나는 그간 친이계 쪽 로비한 만큼 이제 친박계에 상납하라는 메시지인 것 같다. 그러니까 포스코 이런 데다가 대기업에다가. 둘째는 이번 정부에서 털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 정권이 바뀔 경우 친이 친박 둘 다 골로 간다. 이제 저 횡액을 당한다. 곤란에 처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보여지죠. 특히나 포스코의 경우 이명박 BBK 관련 도곡동 땅에 키를 쥐고 있다 보니 어떻게든 이번 정부에서 마무리하지 않으면 새누리가 제대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혼자 소설을 써봤습니다. 이렇게 논리적 추론 근거가 탄탄한 소설이라면 뭐 소설이라고 겸손을 하셨습니다만 네, 저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익명의 조합원님. 다음번에는 성함 좀 알려주시죠. 국물엑스님, 즐거운 뉴스. 뭐죠? 제가 즐거운 뉴스 놓쳤습니까? 한번 보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하게 바바리를 열어 제끼는 사내. 그걸 보고 경악하는 학생들. 박기태 씨는 그런 바바리맨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런 바바리맨에게 석좌 교수 재임용을 결정한 건국대가 학생 여론에 철회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바바리맨을 쫓아낸 겁니다. 짝짝짝. 네, 저도 박수입니다. 이거 참, 뭐랄까요, 살아있다 할까요? 저도 안 그래도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박기태 전 국회의장을 건국대 측에서 석좌 교수로 재임용하면서 한 말이 급여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직이고 하니까 강의도 하고 급여도 주는 정규 교수에 비해서 적용하는 게 좀 느슨하다. 뭐 이런 식으로 발뺌 또는 해명 이런 걸 했거든요. 학교 명예를 생각한다면 글쎄요. 박기태 정도 되는 전 실력자를 석좌 교수로 둠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클 것이라고 건국대 이사진이나 경영진들은 생각을 했겠죠. 그게 뭐 판에 박힌 old thinking paradigm. 죄송합니다.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보면 뭐 당연했을 겁니다. 골프 치러 가서 젊은 캐디한테 이쁘다고 그냥 좀 쓰다듬었대는데 언론들이 막 할퀴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박기태 그분 모셔놔. 언젠가는 우리 울타리가 되어줄 거야. 이러면서 뭐 아무 고민 없이 석좌 교수로 재임용했겠죠. 그런데 건국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건국대 학생들로 봐서는 지금 내가 다니는 학교고 모교심이고 프라이드를 어디서 찾느냐. 왜 저런 지탄받는 성추행범 정해진 거 아닙니까? 1심 판결에서. 이런 사람을 왜 그 이름도 거룩한 석좌 교수로 둬야 하느냐 하고 반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 여론에 밀려서 생각보다는 빨리 또 건국대가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기특하다고 해야 할지 줏대가 없다고 해야 할지 어쨌거나 이걸 또 즐거운 뉴스라는 반전적인 제목을 단 국물엑스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듣고 계시니까 제가 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강윤도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박대구이님, 이 뉴스도 주목해주세요. 라고. 미 국무부 CIA에 이어서 또다시 독도를 빠뜨려서 논란을 빚고 있다. 아름다운 나라 미국의 아름답지 못한 분배. 사드는 한국 줄 테니까 독도는 일본이 가져가. 과거사 책임은 한중일 3국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나누고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도 함께 가자는 한마디에 좋아라 부채춤을 추다니. 머리에 꽃을 꽂은 대한민국. 정수라의 대한민국이란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대단군님, 신임 국정원장 후보 대부분 가족들이 미국인이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을 거고 결국 정통성 약한 정권을 위해 충실히 일만 하겠군요. 이것을 따져 물어야 할 언론이 종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97주년이 아주 땅에 내동댕이 쳐지는군요.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의 기점으로 삼아서 아마 대한민국 97년이라고 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97년 좋다 이런 말씀들 계속 잇따르고 있고요. 12명 중에 7명이 미국 시민권이나 뭐 영주권 소지자라 이거죠? 좀 심했네요 정말. 그랬더니 익명의 조합원님은 제가 오늘 이분 거 2번 읽네요. 기러기 할아버지인가? 한국에서 이익 창출해서 한국에서 돈 월급 받고 돈 벌어서 미국 자식들 먹여 살리는 이거 오늘의 촌철살인 댓글인데요. 기러기 할아버지. 참
일국의 국가정보원장이 기러기 할아버지 소리나 듣다니 원 남사스럽습니다. 서희아빠님, 은수미 의원은 떨어진 건가요? 네, 당 내부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당협위원장이라고 그러죠? 지역구 위원장, 옛날 말로. 정모 씨가 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은수미 의원이 열심히는 했는데, 현역 의원으로서 하고, 또 노동계 신념도 있고 했고, 또 성남 중원 지역이 노동자 파워가 아주 강한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네, 출첵합니다. 금요일에 뵐게요, 공릉동 아줌마님. 어디 가시나봐요, 금요일까지. 네. 그동안은 안 들으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자. 이건 아까 했고.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루나님. 네, 고맙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로 요즘 조합, 그리고 국민TV의 여러 가지 이제 긴장을 해야 할 때인데, 다들 현명한 쪽으로 의견을 모아야 하고, 의견뿐만 아니라 행동도 모아야 하는 것이고, 좀 역발상을 해서 뭔가 일단 조합을 튼튼하게 살리는 일,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강윤의 오늘의 앵커로서가 아니고 저도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강윤의 오늘만큼은 든든하고 굳건하게 최대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 배전의 성원과 격려, 그리고 비판, 제안, 재언 힘이 빠지시겠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댓글들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피죠.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 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 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쉬셨습니까? 네. 길게 데이트하고 싶은데 바쁘신가 봐요. 여권 내 사드 논란, 어떻게 좀 수그러드는 분위기입니까?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어떻게 한대요? 일단 어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이제 2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사실 새누리당 쪽에서 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여권 내 의견들을 좀 하자 이렇게 의제 제안을 했는데 네. 일단 청와대에서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논의하는 것 자체를 이 청와대나 정부 쪽에서 좀 꺼렸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구체적인 논의 자체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제 이제 브리핑 내용도 그렇고 실제 끝나고 나서 이 당 쪽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 실제로 어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었고, 겉으로 보면 이 청와대나 정부 쪽 참석자들이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나 안종범 경제수석,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총리, 이렇게 실제 외교안보 전문가가 없어서 좀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속내는 그쪽에서 청와대나 이 정부 쪽에서는 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인 논의 자체를 좀 꺼려하고 하고 싶어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어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당정청 간의 의견 조율은 경제 문제,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부분에 이제 초점이 모아졌고, 그래서 실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좀 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 사드와 관련한 문제, 이제 논의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 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모아보고 필요한 내용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는데요. 예. 이걸 보면 지금 당장은 뭐 여권 내에서 이제 사드 문제가 조금 수그러드는 듯한 그런 모양새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휴화산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미 국무부 장관, 국방장관의 방한이 예정이 돼 있고 지금 중국 쪽에서도 지금 고위 관료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두 나라 센 사람들이 동시에 오니까 왜들 저리 바쁘게 한국을 오노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드 배치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 중국이 추진 중인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뭐 AIIB인가? 그렇죠. 이 가입 여부, 이 두 가지 문제를 두고 지금 중국과 미국이 엄청나게 신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좀 뭐랄까 이렇게 시험대에 올라 있는 그러게요. 딱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이 사드 배치 문제나 이 AIIB 가입 문제 이게 조만간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여권 내에서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좀 먼저 치고 나간 이 사드 배치 문제는 이 여권 내 논란의 한 축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중국이 막 우리한테 뭔가를 하려고 막 그럴 때 우리가 잘해서 균형자 역할을 잘해가지고 몸값, 주가를 최고조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험 공부 안 하고 원래고사 이틀 연속 보다가 펑펑 낙제점 맞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고 말이에요. 그렇죠. 양쪽 모두로부터 좀 뭐랄까요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가능성 현재로서는 꽤 높아 보인다는 분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공부 못하는 학생은 연 이틀 시험 보면 골치 아픈데 일주일에 하나씩 봐야 그래도 벼락치기라도 하는데 말이에요. 네. 제가 학교 때 하도 공부를 못해가지고 시험이라면 아주 이가 갈립니다. 그렇고 그 국정원 2차장으로 계시다가 국정원장 되시는 분 있잖아요. 안기부 2차장이었죠. 안기부 2차장. 아 미안. 안전기획부. 예. 아 또 실수했네. 그 저도 인사청문회. 사실 국정원 2차장인 줄 알았어요. 인사청문회. 짙게 비교해가지고 12명 중에 7명이 미국 시민권, 영주권 어쩌고 그러던데 그거는 그냥 가족 사라고 치고 좀 많이들 답답해 하십디다. 청문회 보신 분들 중에. 글쎄요. 5.16 예전에는 이제 군사혁명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지만 이게 이제 결국 이 역사적인 평가는 쿠데타로 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쿠데타로 분명히 기술이 돼 있잖아요. 그러게요. 5.16과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소신도 그렇고 사실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서는 사실 큰 한방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워낙 시체말로 옛날 사람이어서 자료 찾을 수가 없답니다. 사실 야당의 핵심 이 정보통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박지원 의원, 이 정보위원이지 않습니까? 이 박지원 의원이 기자들에게 한 얘기가 그겁니다. 과거에 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김 전 대통령을 모시고 이 동남아 순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도네시아인가 어디 그 동남아 국가 중에 한 곳 대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만났던 이병호 후보자에 대한 인상 그 이외에 본인이 그 이후로 관련 이 개인적인 도덕성 검증을 위해서 관련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입력된 게 하나도 없다, 자료가 없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털어야 털 게 없이 청백리처럼 깨끗하단 말입니까? 아니면 정보기관원답게 완전히 커튼 뒤에 숨어 있었단 말입니까? 오히려 세 번째에 가깝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이 국정원 개혁에 관한 소신이나 혹은 이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자신의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이 양반이 기고를 했거나 예. 혹은 언론 인터뷰를 했던 이제 조각조각을 퍼즐을 맞추는 거였는데 보면 대체로 굉장히 좀 극우적인 성향들이 좀 드러나는 이런 측면들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용산 참사 같은 경우를 폭동으로 규정을 했다거나 예. 이제 오늘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예.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오늘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직계 정비속이 12명인데 그중에서 7명이 미국 시민권자 내지는 영주권자라는 것 아닙니까? 예. 시민권을 갖고 있거나 이게 이제 뭐 개인사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민감한 안보 현안을 다루는 뭐 이런 정도로까지 문제를 확대하지는 않더라도 사실은 아주 평범하게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의 평범한 삶과는 사실 뭐 일정한 거리가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동떨어져 있죠. 그런 부분들까지를 좀 감안을 하면 이번 그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국정원장 후보로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그 문제 이전에 네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왜 정말 이런 인사를 계속하나라는 그렇죠. 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직자로서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정보원장이면 사실은 그거 굉장히 비밀 중에서도 특급 비밀, 탑 시크릿을 다루고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업무의 수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대중에 공개되지 않아야 되고 그의 가족들도 로비 또는 회유 또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에 나가 있다. 미국은 우리보다는 훨씬 미국이 이 지금 국정원장 내정자의 가족들을 근접 경호해주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냥 3억 명 미국 시민들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물론 이제 우리 국정원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긴 하겠지만, 국정원에 가 있는 미국 요원들을 통해서, 외국에 아무튼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국정원, 이게 저는 좀 문제 있다고 보고요. 바쁘시다니까 끊는데, 오늘 이강윤의 오늘 실시간 청취자 게시판 글 중에서 오늘의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기러기 할아버지인가? 한국에서 돈 벌어서 미국 자식들 먹여 살리는 이게 인사청문회를 본 오늘의 댓글입니다. 누군지는 말 안 했습니다. 네네. 예, 내일 연결하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장과 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TV 개국 전까지 조합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 1년 1개월 동안 출자금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합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으로 더 큰 발전, 즉 성숙한 동력을 만들어 주십시오. 주목받는 방송, 신뢰받는 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국민.tv,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신청해주세요. 자정 팟캐스트의 파라다이스가 열린다. 화요일 0시 기생충의 신비로운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준호, 정혜진의 기생충 펀팩트. 수요일 0시 고양이와 사람의 알콩달콩한 밀당. 한쌤의 야옹스럽게. 목요일 0시 군산의 모든 것 거치고 시원하게 확 까드립니다. 화라! 안돼! 금요일 0시 여성 기혼자들의 영원한 딜레마. 시월드 탈출 프로젝트. 김선, 김남은의 언더 더 씨. 토요일 0시 최욱의 정영진의 불금쇼 매주 금요일 밤 12시 루저 갱생 프로젝트로 초대합니다. 0시 재미와 유익, 감동의 한 보따리. 잊지 마세요. 국민라디오 채널 고정입니다. 네, 6시 35분 됐습니다. 게시판 조금 보고 들어갈까요? 오늘은 뉴스 시리즈로 올려주시네요. 바보 뉴스. 중금속 범벅 중국산 밀수 담배가 몰려온다. 아, 정말입니까?
중금속이 범벅이다. 안 그래도 담배가 200여 가지의 발암물질 어뜨고 그러는데 중금속까지 버무려져 있는 중국산 밀수 담배. 아마 우리 담배값 올라서 이런 거겠죠. 미국에서는 수조 원대 사드를 아마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중국에서는 중금속이 막 꽉 들어찬 담배를 밀수해 들여오고 자국민 위협하는 걸로 균형을 맞추는 바보 정권이다. 아이고, 이거 자화자찬이라도 한번 해야겠습니다. 애별리고님 고맙습니다. 이강윤 평론가가 있어줘서 든든하고 감사하다. 든든하고 그럴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그냥 제 힘 닿는 대로 제 원칙 지켜가면서 정통 뉴스를 표방하고자 함인 겁니다. 네. 몽호점님께서 이렇게 댓글도 또 달아주셨군요. 분분이님, 미국 국정원장이죠. 5.16, 한국 국정원장이 아니고 미국 국정원장이다. 5.16 쿠데타라고 말도 못하는데 무슨 돈 많으니까 독수리 할아버지입니다. 기러기는 가끔 가다가 날 수 있고 펭귄은 날지도 못하는데 이 비유 알아요. 가족들을 미국에 보내놓고 펭귄은 그냥 여기서 일해서 돈만 보내고 기러기는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가고 독수리 할아버지는 그냥 큰 날개 펄럭거리면서 태평양 왔다 갔다 자주 한다, 이런 뜻이죠.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 이런 석좌 교수로 계속됐으면 건국대 여학생들은 갑옷을 입고 등교했어야 될 뻔했다. 대단한 패러디이자 아주 패러디가 아니죠. 이렇게 꼬집는 걸 뭐라 그러죠? 해악? 골개? 있는데 이렇게 탁 꼬집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랬더니 찌짤찌다님께서 우리 아이가 건대 다니는데 은근 대견하네요. 예, 건대 학생들 짱입니다. 짱. 호이님 한번 말씀 듣고 행간 들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샵 1111. 오늘이 세월호 희생자 미지 양의 생일이라네요. 축하 메시지 한 번들 보내주세요. 이런저런 버러지 같은 정치인들, 관료들, 부정한 사회 시스템 시급히 개선되어야 이런 슬픈 일이 없겠죠. 그렇죠. 304분이 희생됐으니까 생일이 같은 사람들도 개중 있을 수는 있겠지만 365일 1년 365일 중에 세월호 희생자들 생일 아닌 날이 별로 없겠죠. 360날 중에 304분이라. 그러니까 늘 누군가는 오늘 태어났었는데 작년 4월 16일 날 창졸지간에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네, 세월호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너무 당연한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게 됩니다. 낭만고양이님은 엄마가 많이 힘드실 듯해요. 네, 모든 부모들이야 가슴에 자기 자식을 묻었으니까. 근데 꼭 단원고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가족들과 헤어지는 게 가장 큰 이겨내기 힘든 스트레스이자 힘든 거라는 거 아닙니까?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가. 4월 16일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16 일주기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마주 대할 수 있을런지요. 네, 행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집권 3년차 정부가 고강도 사정카드를 빼낸 이유는 뭘까라는 제목의 기사 한 대목을 우선 먼저 좀 들으시겠습니다. 3월 중순에 접어들어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지만 전국에는 사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지난 12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고강도 사정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이 총리의 부정부패 발본색원 천명 후 검찰은 다음 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 건설을 본격 압수수색하고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전 현직 경영진을 출국 금지시키며 대대적인 사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고강도 사정에 나선 배경에는 부패 근절을 넘어서는 정치적인 다목적 카드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떨어진 국정 지지율 회복을 통해 국정 장악력을 다잡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 이 말했을 땐 다들 콧방귀를 꼈는데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법무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을 좌청룡 우백호식으로 옆에 시립시킨 채 세워둔 채 대국민 첫 번째 총리 담화를 했죠. 며칠 전 사진 기억하시죠? 다름 아닌 사정 카드 부정부패와의 전쟁 선포했습니다.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정치평론가 그리고 정치부 기자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지레 짐작하고 계시듯이 MB 정권을 겨누는 게 아닌가라는 아주 강한 심증이 듭니다. 이번 대대적 사정 예고를 두고 다양한 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압도적인 것은 검찰 수사의 칼끝이 결국은 MB 정권 실세의 비리를 겨누게 될 것이란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검찰의 포스코 건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입니다. 아시다시피 포스코는 MB 정권 시절 방대한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렸습니다. MB 정권 시작할 때 계열사 20개였는데 끝날 때 70개가 넘었어요. 검찰은 이 과정에서 뭔가 모종의 불법 자금 또는 깨끗이 못한 돈이 MB 정권 실세들에게 흘러 들어갔는지의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겁니다. 항용, 부정부패 수사, 정치자금 수사는 그렇게 하는 게 수순이죠. 가장 우선 타겟이 되는 것은 포스코 건설, 그리고 포스코 P&S의 탈세 혐의, 그 다음에 포스코 플랜텍 부실 인수 이런 데에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MB맨, 그러니까 포스코 내의 대표적인 MB맨으로 알려져 있고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정준양 전 회장은 MB정권 시절 2007년에는 포스코 사장, 그리고 2008년 11월에는 포스코 건설, 이번에 문제가 된 포스코 건설의 사장, 그리고 2009년 2월에는 포스코 회장 등으로 포스코 계열사 내의 요직을 1년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초고속 승진을 한 인물입니다. 박태준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포스코를 만든 이후, 그러니까 포철 신화를 만들어 온 과정에서 정준양 전 회장처럼 요직을 1년 사이에 3번씩이나 착착착 바꿔서 꿰차고 앉은 인물은 유일합니다.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이미 구속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사업을 확장한 시점이 MB정권 시절인 2007년 이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산비리와 관련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과 공군 장성들, 해군 장성들이 관여된 비리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현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한 수사, 방산비리 수사에 대해서는 명분도 꿰차고 있고 그 수사를 세게 할수록 국정 지지율도 올라갈 것으로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명박 정부 때이건 어느 때이건 간에 나라 돈 거창하게 떼어먹은 도둑놈들 맞으니까 어떻게든 끝까지 발본색원해서 구상권이고 뭐고 다 해서 돈 다 토해내도록 하고 구속시켜서 고생 많이 시켜야 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국간성 나라 지킨다고 하면서 나라 곳간 쥐새끼가 날곡 곡식 몇 알 물어서 조금 훔쳐간 게 아니고 아예 가만히째 들고 간 도적대들입니다.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무기 도입 결정과 관련한 돈이 MB정권 당시 군 관계자들과 정권 실세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 당연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 밖에 MB정권 시절의 자원 외교, 그 다음에 비자금 조성 등 부패 사슬과 정권 실세와의 연관성을 밝히는데 수사의 초점은 당연히
맞추어질 겁니다. 그게 검찰 수사의 ABC니까요. 그러다 보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현 정권과 전 정권의 충돌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호 의원 바로 그 부정부패와의 전쟁에 대해서 날선 목소리를 냈는데 이미 명분은 현 정부 쪽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가 이기느냐 이명박 정부가 이기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부정부패는 뿌리 뽑아야 한다는 누가 봐도 이론을 달 여지가 없는 토를 달아서는 안 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설령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검찰 수사는 일단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할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정치공학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때 가서 여론은 그것을 심판하면 됩니다. 친박 핵심인 이정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저께 어떤 인터뷰, 제가 집에서 뉴스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방산 비리에 장군들까지 엮여 있고 자원 외교도 국정조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마당에 부정부패와의 전쟁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지원 사격 확실히 했죠. 청와대 의중도 다시 한번 밝혀줬고요. 이런 대대적 사정에 맞춰서 새누리당 친이계 인사들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요. 벌써 대규모 회동을 열기도 했습니다. 친이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함께 내일로라는 모임이 있는데 며칠 전에 한번 모였고요. 그 다음에 3일 뒤인가요? 이번 주 목요일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대형 중식당에서 만찬 회동하겠답니다. 안경률, 강승규, 임혜규 전 의원 등 비롯해서 한 30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모이겠답니다. 이들은 올 초에 대규모 신년 모임을 계획했었는데 갑자기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와 너무 드러내놓고 각을 세우지는 말자. 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공세를 취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뭉치거나 그러지는 말자. 이거였는데 이완구 총리를 내세운 부정부패와의 전쟁 딱 선언하고 나니까 바로 사발 통문들 돌려서 전화하고 카톡 막 때리고 그랬겠죠. 자, 19일 날 다 한번 모이자 이겁니다. 그냥 단합대회 하러 모이겠습니까? 아니면 안부 확인하려고 모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현 정부가 집권 3년차 맞아서 고강도 사정에 나선 배경에는 부패 근절은 명분을 일단 획득하는 일이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다목적 카드가 있을 겁니다. 우선 국정 지지율 좀처럼 올라가고 있지 않지요.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떨어진 채 횡보 상황인데 그것 좀 타개해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 다 잡기 하려면 검찰 세게 전 정권 부정부패 한번 세게 조사하면 공무원들도 바짝 얼어서 위 쳐다보면서 길들여지는 척합니다. 어쨌거나 국정 장악력 회복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 작년 초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지지율이 60%가 넘었는데, 그거 지금 1월 말 현재, 지난달 초까지 한 30%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거의 반토막으로 줄었어요. 요즘 다시 6, 7%까지 나오곤 있다는데, 그 1, 2%, 3, 4%는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레임덕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경제 상황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심은 부글부글 끓겠지요? 그러면 뭘로 타개를 해야 할까요? 공분을 돌릴 공적이 필요한 겁니다. 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방산비리 하면서 나라 곳간을 가만히 째 훔쳐간 도적대들. 그 다음에 포스코 건설에서 만든 100억 원, 100억대 돈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가? 누가 누구한테 갖다 줬는가? 그 돈 어떻게 쓰였는가? 밝혀야겠죠. 그런데 비자금 100억 원 이것은 기업 회계 부정과 직결되는 거니까 일단 그 자체로 비자금이 조성됐다 그럼 최고 큰 물증은 나와 있는 겁니다. 용처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MB 정권 시절에서 빚어진 겁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 세게 해서 현 정부로서는 손해볼 게 없겠지요. 바둑 용어로 꽃놀이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가장 궁극적으로는 청와대에서 당으로 권력이 옮겨가는 것을 최소한 늦춰야 되겠다. 즉 국정 장악력을 회복함으로써 친박계를 집결시켜서 정확히 말하면 재집결시키는 거죠.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정 운영 이거 해야겠다. 즉 청와대로서는 당에 밀리지 않겠다까지는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앵커가 너무나 앞서가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게 들리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당이 청와대 말을 잘 안 듣고, 우리가 그저 지지율이 높은데 청와대 인자 힘 좀 빼시고 임기 후반 마무리 조용히 해주시고 내년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사고만 치지 말아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막 커지면 제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딱 틀어잡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세게 검찰 동원해서 명분도 얻고 부정부패 추방이라는 명분도 없고 힘을 보여줌으로써 청와대의 90역 안에 여권의 주요 인사들 잡아두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완구 신임 총리 이미지 쇄신도 일부 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고려한 것 같지는 않고요. 설령 검찰이 수사 잘해서 이명박 정부 요인들 잡아낸다 한들 이완구 총리 몸에 묻어있는 얼룩이 빨아지겠습니까? 그거는 고급 드라이 클리닝 강력하게 몇 번 해도 안 빨아질, 안 없어질 얼룩일 겁니다. 복지부동 공직사회 잡고 청와대의 국정장악력 다지겠다는 것, 이게 부정부패의 핵심 키워드로 보입니다. 3월 16일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다른 날보다 조금 한 3분가량 조금 빨리 끝납니다만, 물론 여러분들의 견해를 읽고 그래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요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우리 변현주 PD가 특별히 준비한 곡 하나 들으시면서 작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데 환절기 건강 유념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